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 광장TV는 교회법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법 광장에서는 교계와 교회 내 발생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법 전문가들 모시고 법리 토론을 하고 판결문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 분쟁이 발생한 광성교회, 사랑의교회, 동도교회, 강북제일교회, 평강제일교회, 제자교회 등 다양한 교회의 판결문을 분석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한기총의 문제부터 법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소재열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장춘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기총 정관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영훈 목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이 정관을 일방적으로 문광위에서 찾아오고 위원장 없이 정관 변경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헤럴드 종합뉴스는 한기총 정관에 대해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에 거쳐서 결의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절차도 없이 누군가 비밀리에 찾아오므로 한기총 개정정관은 자동 취소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소 박사님, 이제 정관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한기총이 정관을 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정관 개정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제를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정관 개정 절차를 말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밑에 실행위원회가 있고 시행위원회 밑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존재하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사무처가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야 되겠죠. 정관안을 발의할 때 총회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가 정관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관을 발의한 이후에 그 발의된 그 정관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은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발의된 정관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제적 총회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행위원회에 심의가 없으면 그 정관 효력은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절차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관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발의된 그 정관을 반드시 실행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총회에서 의사의결 종족수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예, 다행히 한기총은 늦게나마 이 일을 알아채고 문광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정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용훈 목사께서 현재 NCCK에 속해 있으면서 한기총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7항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 전도금지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교단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제정했습니다. 11조 5항에 보면 WCC 대책위원회에 대한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훈 목사께서는 한기총 대표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장춘 박사께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정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많은 절차, 그 긴 절차를 다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문광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제출한 서류를 찾아왔다고 볼 때요. 그러나 그 공무원들은 분명히 대외적으로 대표자가 대표회장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대표회장의 어떤 서류에 의해서 반려하지 개인이 달라고 해서는 반려해 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대표 회장께서는 모르는 사실을 직원이 했다고 하면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양심적인 문제가 뒤따른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랬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 전도, 금지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 추종하는 교단은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관에 이렇게 완전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 회장께서 소속된 교단이 지금 여기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WCC의 주창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창하는 내용과 본인이 속해 있는 것과 한기총 대표가 안 맞잖아요. 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예. 이 문제 그러면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소 박사께서 지금 이제 한기총은 이제 그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관은 한기총의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립 목적에 대한 어떤 신학적 입장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어떤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인 한기총 대표회장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반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한기총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단 지금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이 현 정관에 의한 한기총의 설립 목적에 명시된 신학적 입장과 신학 입장에 반한 어떤 그런 개인의 성향을 갖고 있다든가 소속 교단의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입증돼야 되겠죠. 설명돼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또 어려우면 이것은 분명히 그분이 속한 교단이 이번에 WCC에 가입을 했다든지 지지를 했다든지 하면 명확하게 지금 정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이제 소 박사님은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건데 나타난 언론을 보면 분명히 지금 정관을 위반한다고 그 교단은 WCC에 가입했고 WCC는 지금 말씀한 이 조항을 지지한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관에 이렇게 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대들이 그분을 대표회장으로 뽑았다면 현행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 당시에 한기총 의장이 되기 전에 이영원 목사님께서는 나는 이제 신앙이 이제 보수적이다. WCC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는 사실상 뭐 관심이 없고 조영기 목사께서 거기에 이제 교단 가입을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실제로는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2월 9일 임원회 때도 자기는 이제 보수 신앙이고 이제 장로교 4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제 발언에 있어서는 이제 WCC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여의도 이제 기아성 교단이 NCCK에 속해 있고 지난번에 또 WCC 발간사도 이분이 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지금 이제 WCC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WCC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 박사님. 그 현재 한기총의 정관에 보면은 이제 WCC가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신학적 입장,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와 같은 그런 신학적 입장을 추종하는 회원이나 단체는 한기총의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정관에 보면은 분명히 WCC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기총이
WCC를 추종하고 있지 않다. WCC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기총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기총의 설립 목적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기총이 이렇게 정확한 신학적 입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 입장을 추구하는 개인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의 목사를 한기총의 대표이장으로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나는 보수주의 신학자이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한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그런 WCC 신학을 추종하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WCC를 긍정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한기총에서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황 박사께서 쓴 책 중에서 상식이 운다는 책 제목을 봤는데요. 한국 교회는 지금 상식이 운다는 건데 개인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믿는다는 말을 인정이 되죠. 근데 소 박사께서 말씀한 그 교단이 이렇게 WCC 지지하는 성향 그리고 또 한기총의 정관을 정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뽑아준 사람이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 가기 전에 뽑아준 사람이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언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자 자격을 없다 끌어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 박사님 말씀한 한국교회 상식이 온다 그걸 복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목회자이든지 자기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찬성하지 않고는 동의하지 않고는 그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대표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이 WCC가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적 이론에 찬성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한다면 그 신학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WCC 신학을 추종하고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될 것인지 여부는 우리 총대들이 토로 다시 상식이 없다는 이론이고 본인도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안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참 애매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한기총 그 임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런 총대들이나 이런 회원들이 이런 분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선택 이전에 자기 자신은 WCC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정리를 할 거다. 보수 신앙이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자기 견해를 드러나고 좀 어느 정도 단절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의장이 됐는데 의장이 된 이후에 어떤 행정적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도 또 상식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상식이라는 말을 찾았었는데 여기 정관에 뭐뭐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와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까 소 박사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기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 박사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제 어떤 정서적 가치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우리가 구분해서 항상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래도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 한기총의 대표장을 선정하려고 할 때, 후보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개인의 말을 듣고 당신 신앙 고백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기총 정관의 대표회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문화된 그 문장을 보고 대표회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그 법리적인 정관에 의하여 원칙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가치 판단, 감정에 이끌려서 정서적으로 판단해서 당신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기총의 대표회장에 하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단과 개인의 어떤 그 글들을 통해서 한기총의 설립 목적에 좀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한기총 대표자로 선정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나 한국 교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한국 교회의 대표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원하느냐, 어떤 걸 주장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겠냐를 딱 선정한 다음에 우리의 의식과 투표권과 모두를 거기다 맞춰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남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참 상식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교익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 자격, 그 지위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게 된 것도 과연 이제 그 제가 이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정관과 다른데 그 과연 이제 한기총 의장직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유 박사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정관과 다른 상태에서 대표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누군가가 법원에다 또 정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게 된다면 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은 전 총대가 선출을 했다고 한다면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소 박사님의 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법원에서는 교리 문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교리 문제를 법원에서 이제 감단을 판단을 할 수 없고 이건 딱 교리 문제는 또 아니고 정관의 교리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법원에 진행되면 이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표의장이 선출되는지 여부 그걸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대표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겠죠. 그러나 요즘 대부분 법원에서는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사소한 하자일 것 같으면 또 법원에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하자, 중대한 하자인가 사소한 하자인가 그 판단은 또 판사가 하거든요. 판사 마음입니다. 흠결로서는 부족하고 어떤 정의관념에 철저하게 반해야 되는데 정의관념의 관점에서 보면 전 회원들이 뽑았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럼 이제 전 총대들이 총회를 최고의결기관 총회를해서 이제 선출했다고 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 입증이 중대한 하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은 법원에서 그렇죠. 아마 그럼 그게 중대한 하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대한 하자이지 않을까요? 우리 개신교로 봤을 때. 그럼 아까 이제 유 박사께서 이제 상식이 없는 행동을 다 이제 총대들 뭐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이게 두 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한기총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 먼저 정관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예, 정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것도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에 어떤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자기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정관에 따라 원칙에 의해서 후보자를 심의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 2월 9일 날 제2차 임원회 때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용훈 목사께서는 사무총장의 경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무총장을 인선할 것을 예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운영세칙 8장 19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선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표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 23조 1항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정년은 70세 연말까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장이 과연 개인 자격으로서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박사님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박사님께서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기총 정관에 보면은 이제 그 직제가 사무처 직제가 있는데 사무처 직제에서 사무총장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직원의 범주 안에서 이제 정관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의 사무총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무총장의 선임에 관한 건은 운영 실칙으로 정한다.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 실칙 제19조를 보면은 사무총장의 선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장의 임명권, 임명하고 면하는 직책이 권한이 아니라 임명만 하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표회장의 단독적 행사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나서 대표회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관에 시행실칙에도. 그러면 이것이 사무총장을 해임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정관이나 대표회장 선출 문제도요. 그 절차,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면 인정받지 못하죠. 그건 정관에 명시된 거라면 아주 중요한 절차의 흠결이죠. 그렇죠? 그러면 해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임면이 아니라 한기총 정관은 임명권만 있는데 해임을 어떤 대표회장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적인 흠으로 보고요. 이제 저도 살펴봤어요. 관리자냐 노동자냐. 그런데 노동자의 정의를 보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고, 한기총 정관에 보면 사무총장은 총무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임을 그렇게 개인이 하면 또 하나의 한기총 이름으로 실수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교영 정관에 보면은 10장 37조에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직전 대표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 및 해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준배 사무총장에 대해서 실행위원회가 사실상 해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게 결의무효로 다시 이제 사무총장을 이제 인정하라는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판결 내용을 보니까 실행위원이 전체 93명인데 단지 38명만 모여서 과반수 이하가 안 된 상태에서 해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교연은 이제 실행이라는 나름대로의 기구를 거쳐가지고 사무총장을 해임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기총은 대표회장이 자의적으로 경질을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회장이 사무총장을 경질하겠다 혹은 경질했을 경우 대표회장은 그걸 자신이 적법하게 경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겁니다. 입증의 근거는 정관과 시행실칙, 운영실칙에 의하여 대표회장은 나는 사무총장을 경질하려고 한다.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관과 운영실칙에 대표회장이 단독적으로 경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에 불비절이에요. 규정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경질을 하기 전에 먼저 운영실칙은 임원회의 발의로 실행위원회가 운영실칙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에 관한 규정들을 운영실칙으로 규정한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질되지 않냐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적자나 여러 가지 형편상 운영상 부득이하게 그 직책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인정받을 사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총신대에서 어떤 교목의 직책도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런데 2년 계약이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해고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이 났어요. 물론 그 사례에서는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근무하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이제 무기계약직이어야 한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을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가라사대 해가지고 막 누구 해임하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것이 좀 정착이 되면 정말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교회든 한기총이든 적어도 그 대표권을 가진 대표 회장이나 담임 목사 단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자신의 그 직무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대표회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관상으로 볼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의 직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그 법리에 의해서 정관에 따라서 한계를 설정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데, 정관 보지도 않고 절차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당회장 자격으로 아무렇게나 결정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대표 기관에 와가지고 대표회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 박사님 말씀에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전도사의 경우는요, 노동자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부목사의 경우는 노동자로 인정 안 했는데, 그 판례를 자세히 보면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 담임 목사의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종속관계인 것을 법원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한기총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를 이제 다뤘는데, 그 지난번에는 한기총의 한 직원이 경질됐습니다. 그 한 실장이 경질됐다가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복귀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한기총에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사무총장이 경질된다면은 그럼 이제 그 사무총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우리 노동법을 좀 많이 하신 유장총 목사께서 그분도 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이 노동자들은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진호, 중앙노동위원회, 1심, 2심, 대법원이 있어서요, 노동자 보호법은 3심제가 아니라 5심제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는 이제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한기총 쪽에서는 대표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했다는 사실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당할 것 같고, 전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구조상 뭐 사무총장이 이제 필요 없겠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기총 정관 개정 절차의 문제, 또 대표회장의 정체성의 문제, 또 그 직원의 해임의 문제에 대한 이제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희 광장 TV 프로그램에서 앞으로도 교회법 광장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법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 이유는 수렁에 빠진 한국 교회가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회는 더욱더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수렁에 빠진 또 상식이 부재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대표이장인 이용훈 목사께서는 앞으로 한기총을 보다 더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